가끔 저희 MPK와 VN뉴스에서는 내각제 개헌 반대한다,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러 가지 이슈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건국 완성할 정통정당 선언 이렇게 쓴 것은 이슈들이 들어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건국을 완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통정당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제목을 쓸 때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정당의 공천을 보면서 많이들 의아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천이 일어날까? 이 당 저당에서 이 공천이 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민경욱 전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유 없이 컷오프 당하는 것도 참 이상하다. 부정선거 척결 이렇게 내세운 것은 이런저런 공천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가장 심각한, 숨어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문제는 이 부정선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가훈 목사님을 뵀더니 거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문제를. 고영주 변호사님은 자유민주당을 운영하면서 부정선거는 또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정선거가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공천이나 정당 문제를 살펴보려면 미국의 정당사를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미국 정당의 변천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사실 거의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모델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치 전통으로서의 유대 기독교 전통이 그대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사를 배제하고는 한국 정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미국 정당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이 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 1789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공식적으로 USA 연방이 탄생할 때는 정당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설립 철학 은 1776년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때 천부인권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 천부인권 개념이 있었고요. 1776년부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헌법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정당 개념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일단 조지 워싱턴이라는 건국 대통령이 정당 형태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당이 있었지만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이 주도를 했던 거와 비슷한데요.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정당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이 아닌데, 2대부터는 존 애덤스 대통령 때부터는 정당, 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리퍼블리칸 그리고 페더럴리스트라고 부르는 연방파, 공화파 이렇게 부르는 일종의 정당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연방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각 주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성격, 정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정도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3대 토머스 제퍼슨은 엄밀하게 말하면 연방파가 아니라 공화파, 주를 더 강조하는 리퍼블리칸 공화파였는데, 제퍼슨은 이때부터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파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퍼슨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의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모두 최초의 당을 만든 파운더, 설립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머스 제퍼슨 이래 좀 본격적으로 당이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민주공화당이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854년 공화당의 등장입니다. 국가가 생기고 나서 7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화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828년에는 히그당이 있었고, 히그당은 민주공화당에서 앤드류 잭슨
잭슨에게 반대하는 쪽이 히그당이 되고 앤드류 잭슨 파가 민주당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히그당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이 히그당에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인데요. 배투 출비, 배춘입 투표지 출생의 비밀에서 두 개의 당의 이 각축을 얘기할 때 하나는 토리당, 하나는 히그당 이런 용어를 썼어요. 원래 발생론적으로는 둘 다 영국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서로 뭐 굉장히 욕을 하면서 만든 거라서 그 두 말은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인 제임스 왕의 즉위를 인정하는 쪽을 토리당, 반대한다 이런 당을 히그당이라고 불렀는데 서로 욕하는 말입니다. 토리당이라는 말은 불량배, 도적대 이런 말이고요. 히그당이란 말은 원래는 말도둑놈, 뭐 모반자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때 이 히그당이라는 말이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히그당이라는 것은 공화당의 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당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그당은 1854년 공화당으로 사실상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흡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예 해방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에 대해서 히그당은 미지근한, 그다지 확실하지 않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을 제가 히그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히그당은 현대 미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노예 해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지를 못합니다. 1789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91년에 수정헌법이 만들어지고 92년에 드디어 정당 형태가 등장했다. 이 표 배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가 있는데 그게 1820년입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는 미주리 컴프로마이즈,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미주리 타협이라는 것은 미주리주의 연방 가입에 관한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 간의 타협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지금의 50개 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 13개 주에서 출발해서 한 주 한 주가 들어오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뭐 준주 형태에서 들어오고, 예전에 하와이나 뭐 네브라스카 이런 건 다 준주에서 출발했고요. 그 당시에 없었던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이제 하나하나 쏙쏙 들어오는 그런 형식 이었는데, 이 연방이 그 확장이 될 때 가장 큰 이슈가 노예 문제였습니다. 1820년 이 미주리 타협은 노예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었는데, 미국은 탄생 때부터 계속해서 노예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남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노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은 수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노예가 거의 뭐 몇백만으로 늘어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1776년에 천부 인권 선언을 한 나라인 미국이 흑인 노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 5분의 3 인간, 5분의 3 정도만 권리가 인정되는 인간, 심지어는 그 권리도 노예 추가 대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의 투표권을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별로 사람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천부 인권이 있다, 사람들이 모두 걸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다 같지 않다라고 보니까 18세기에 등장했던 미국에서 그런 관점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주리 타협이 1850년쯤 되면 전격적으로 깨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입니다. 그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주를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36도 정도에서 잘라서 그 이쪽은 노예주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타협이거든요. 36도 30분 이북에는 노예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깨진 결과가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인데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일종의 반동입니다.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준주를 창설해서 새로 토지를 개방을 하는 법인데, 개척자 자신들이 노예주가 될지 자유주가 될지 결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타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북쪽에도 노예주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주리 타협을 중심으로 볼 때 후퇴죠. 그래서 이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의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링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공화당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탄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링컨을 공화당의 아버지로 보는 것인데, 링컨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미국의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된 정당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남긴 문헌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는 우리는 민주당, 히그당, 자유토시당이었는데 그 행사장을 빠져나왔을 때는 공화당원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 공화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그당과 자유토지당, 이름 특이하죠. 그때 뭐 이상한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은 군소정당 중에서 사실
사실 상당히 집권 정당을 경험했던 희그당 그리고 자유토지당이 중심이 되어서 당원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것이 공화당입니다. 가장 강력한 요구는 노예 해방이었어요. 이 중에서 빨간색이 원래는 자유주고 회색은 노예를 인정하는 주였거든요. 그리고 중간쯤에 이렇게 타협선이 있었는데 녹색 지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화당이었고, 사실 이 노예주냐 자유주냐 이런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적인 요구 때문이었거든요. 관세,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당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보다는 여러 가지 주들이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와 주 관계에서도 관세가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이 결합이 돼 있었는데 그 이슈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만 딱 남기면 끝까지 남는 것은 노예 해방 문제였어요. 사실은 남부 쪽도 종교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 전통이었어요.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 자신도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노예 해방을 원한다.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뿐이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 5분의 3의 권리를 가진 인간은 없다.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부분적인 인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를 통해서 흑인들도 한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 되는, 물론 이때는 여성들은 아직 아니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희그당이 이 공화당의 등장과 함께 이제 사라졌을까? 몰락했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링컨도 여러 가지 풍을 듣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노예 해방 문제를 그렇게 왜 뜨뜻미지근하게 하느냐, 이걸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링컨의 속내는 문제가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신생, 뜨끈뜨끈한 이 신생 연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연방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링컨이 남겼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그런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연방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 링컨의 고민은 노예 해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연방 틀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비중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요즘에 부정선거를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데, 링컨처럼 고민하는 건가? 링컨이 그 당시에 이 연방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노예를 해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더 파헤치면 이 국가 시스템이 거의 균열 상태가 오나? 뭐 이런 고민을 해서 현재의 안정성, 인테그리티, 국가적인 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가? 너무 전투적인 민경국은 잘라버리는 그런 건가?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로서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장 찍으라는 것은 위조투표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인데, 도장을 안 찍고 인쇄날인, 세상에 인쇄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쇄하는 건 날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오던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못 막지 않습니까? 어쩌면 연방 틀을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노예를 해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두 개의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연방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건국한 세력인 강고한 남부의 기독교 세력을 끌어안아야지. 끝까지 그렇게 갔다면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역사는 남북전쟁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10%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공화당이 드디어 미국에서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미국의 공화당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은 그 이후에 미국 남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주들이 지금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지만 한때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 갈등이 타결되고 나서 미국의 공화당은 남부 사람들의 당이 돼 있죠.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1912년쯤 되면 명백하게 공화당은 완전히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합니다. 민주당도 그전에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역사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타협을 하고 미지근했던 희그당은 사라졌고 민주당은 살아남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등장한 민주당은
그 이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우리의 시작은 토마스 제퍼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에 탄생한 민주당은 그 이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중흥이라고 할까요? 새롭게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정립이 됩니다. 역사가 있는 정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당들이 있는데 굳이 왜 지금도 국힘에서 헤매느냐, 왜 지금도 민주당에서 헤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있는 정당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당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데 그건 현실적인 인식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통 공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여러 개의 군소정당과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식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경선을 하게 한다거나 단수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민경욱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는 무소속보다 새로운 정당 선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소속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소속 형태의 상원의원이 됐든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 있는데 민주당입니다. 무소속이 없는 나라가 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무소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공방송에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의견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당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공당이 미국 노예 해방 이전에 희그당과 민주당 같이 몰락의 징조를 보인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없어지고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힘당, 국민의힘 당을 19세기 미국의 희그당으로 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민주당으로 보는 이유는 노예 해방, 근본적인 분열선을 가르는 이 노예 해방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한두 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노예 해방만큼이나 중요한 북한에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명백하게 그 5분의 3의 인간도 안 되는 한 사람의 수령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을 이 천부 인권이 부여되는 자유민으로 만드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선거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결코 어떤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두 석을 더 얻기 위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명백하게 외세 문제고 공산주의 문제고 대한민국 정치를 쥐고 흔드는 악성 세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영주 변호사님이나 정규재, 조갑재 이런 애국자들이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국제 감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감각의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상처를 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거에 손대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VON 뉴스, MPK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내놓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부정선거를 회의하는 방송을 한번 했어요. 설마 부정선거 있겠냐 이런 견해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견해는 맹주성 이사장님에 의해서 바로 수정이 되었고, 의견을 이렇게 수정한 이후에 가장 맹렬하게 부정선거 규명을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인식하게 된 것은 팔로드 파티, 로이킴이라는 사람과 팔로드 파티를 규명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의 모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저널리스트 포함해서 정치인 포함해서 가장 로이킴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저일 텐데요. 제가 로이킴과 해커의 지문 발견기와 해커의 지문 두 권의 책을 집필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간이 데이터 속에서 암호 문자를 발견하게 됐는지를 제가 가장 빨리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팔로드 파티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분은 민경욱
전 의원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제가 하는 역할이었고 그 지금 발견기는 아예 퍼블릭 도메인으로 노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해버릴 것입니다. 근데 팔로드 파티라는 그 암호 문자는 팩트입니다. IT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팩트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반드시 합의를 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 팔로드 파티 공산당을 따르라 암호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이건 명백하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개입을 보여주는 그런 암호 문자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팔로드 파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했다. 253개 지역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것은 당일 개표 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서 90% 이상을 했다. 당일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조정이 있었지만 전산적인 개입은 사실 미미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주 빙의 결과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투표지를 전부 보존을 하고 한번 열어보면은 당락은 바뀌지 않겠지만 전산 결과, 선관위 발표한 데이터와 현실 실물표는 각 동 단위로 다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재검을 하면 그 실물표와 전산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실물표를 한 세트를 새로 제작을 할 것이다. 인쇄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많이 등장할 것이고 이상한 투표지가 속출할 것이다. 제가 그 전날까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최초의 재검을 하게 된 2021년 6월 28일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투표지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이 정도 얘기로도 충분히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안보 문제고 체제 문제인지 이해가 될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을 상당히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일종의 전쟁이다, 전략이다. 이런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4.15 부정선거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 정말 전방위적이고 뻔뻔스러운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저는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읽지 않아도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24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균열선은 부정선거에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죠. 1854년에 공화당이 등장하고 그리고 2024년에 이 부정선거 척결을 할 정당이 등장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 필연적입니다. 미국에서 이 공화당이 등장하고 10년이 안 돼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해방이 안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해방이 안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늘의 순서 절차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얻고 숨을 쉬고 살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희그당처럼, 특히 희그당은 그 당시 미국 아주 경건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희그당에서 노예 문제는 말하지 마, 쉬!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정당은 노예제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북의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산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1833년에서 54년에 활동한 주요 정당이다.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불과 20년 정도 지속된 희그당. 지금 국민의힘의 역사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대체할 정당이 이제 등장하겠죠.